분식집 딸년이 어디서 감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15년 동안 저를 거지 집안 딸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시어머니. 남편이 집 비운 사이 쳐들어와 안방을 뺐더니 이제는 제 딸아이까지 기숙사로 쫓아내겠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릅니다. 당신이 큰 소리치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무엇을 숨겨왔는지, 평생을 짓밟힌 며느리의 서늘한 반격과 시댁 식구들의 처참한 몰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48살, 어느덧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15년 전 남편 진우와 백년가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비록 제 친정은 시장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소박한 집안이었지만 사랑 하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 된 기특한 딸 민지를 보며 그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더군요. 제 인생에 가장 평온했던 어느 오후, 폭풍우는 예고도 없이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은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주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였고 민지는 전공 수업 때문에 저녁 늦게나 돌아올 예정이었죠. 집안은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건조기에서 막 꺼낸 수건의 보송보송한 감촉과 섬유유연제의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주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찌푸린 얼굴의 시어머니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양옆에 둔 채 서 계셨거든요. 연락 한 통 없이, 그것도 저렇게 큰 짐을 싸들고 오실 분이 아닌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거칠게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마치 적진을 점령하러 온 장수처럼 위풍당당한 기세였죠. 구두를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을 거실 소파로 휙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밖에 짐 2개 더 있으니까 당장 들여놔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사시다니요? 제 당황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신발을 툭툭 벗어 던지며 인상을 쓰셨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데 뭐 잘못됐냐? 내 귀한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집인데 며느리인 네가 감히 토를 달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죠. 어머님 살고 계신 빌라는 어쩌시고요? 큰아주버님 댁도 있잖아요. 평소에 아주버님이 효도하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서울 강남에서 꽤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는 큰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큰애는 강남 요지에 건물이 있고 사업도 번창한다며 제 기를 죽이곤 하셨죠.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는 말 끝마다 큰애. 아주버님이 내 친구냐? 형네는 지금 사업 확장이니 뭐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며느리도 전문직이라 밤낮 없이 일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짐이 되면 되겠니?
너는 어차피 집에서 노는 주부잖아. 전업주부면 시어머니 모시는 게 내 본분 아니야? 어디서 감히 큰애 핑계를 대. 어머님, 저 노는 게 아니라 민지 뒷바라지하고 살림하고. 그게 노는 거지 뭐냐?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갔다. 사채업자들이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내가 길바닥에서 자길 바라니? 너 설마 내가 망해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경매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이혼하신 후 위자료로 받으셨다던 그 번듯한 빌라가 대체 왜 경매에 넘어간 걸까요? 하지만 사정을 물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집안 곳곳을 누비며 자기 방을 물색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여기가 안방이지? 방 하나 비워놔라. 이 큰 방은 내가 쓸 테니까. 너희는 작은 방으로 옮기든 거실에서 자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옆에 있는 드레스룸 문을 열어젖히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옷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분식집 딸 아니랄까봐 시장통 옷들만 가득하네. 야, 그리고 저 끝방, 민지 방이지? 걔 방도 당장 정리해. 민지 방은 왜요? 민지 이제 대학 4학년이라 공부할 것도 많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요. 할머니가 들어왔으면 손녀가 방 하나 양보하는 게 도리 아니냐? 걔는 이제 다 컸으니까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해. 젊은 애가 집에서 편하게 잠만 자는 게 꼴사납다. 그 방은 내가 옷방이랑 서재로 써야겠으니까 내일까지 싹 비워놔. 알겠어?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제 방을 뺏는 건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할머니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우리 민지, 그 아이의 유일한 안식처인 방까지 뺏으려 하시다니요. 그것도 기숙사로 쫓아내겠다는 말씀에 제 인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민지 방은 안 돼요. 민지 성격에 갑자기 기숙사 생활 못해요. 그리고 이 집은 남편하고 제가. 이 집이 뭐, 내 아들 진우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이지. 네가 보탠 거 한 푼이라도 있어?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15년 동안 내 아들 등골 빼먹었으면 이제 밥값이라도 해야지. 잔말 말고 가서 저녁이나 차려. 배고파서 현기증 난다. 고기 좀 볶고 국은 시원하게 끓여와라. 안방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덜갠 빨래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 집이 당신 아들의 능력으로만 세워진 성이라고 믿고 계시겠죠. 15년 전 결혼식 날부터 제 친정을 거지 집안이라 부르며 제 자존심을 짓밟았던 시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비웃던 분식집 딸이 어떤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과연 저런 표정을 지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안방 문을 매섭게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15년 전에 그 유순했던 며느리로 남지 않겠다고요. 우리 민지의 방을 지키고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하고는 코까지 골며 주무시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문밖까지 흘러나왔죠. 내 집, 내 침대인데도 쫓겨나듯 나와 차가운 소파에 누워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져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15년 세월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제가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으며 버텨왔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어머니와 저의 악연은 결혼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조명이 꺼지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앉히셨죠. 그리고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도 알지? 우리 집안에 비해서 내 친정이 많이 부족한 거. 시장통에서 떡볶이나 팔던 집딸이 우리 진우 같은 대기업 다니는 아들 만난 건 로또 맞은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살면서 내 아들 기죽이지 마. 알겠니? 그때 저는 그저 제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저희 부모님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지만 혹시나 저 때문에 남편이 시댁에서 눈치 보게 될까봐 무조건 네, 어머님, 노력할게요라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제 겸손함은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만만한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첫 명절이었어요. 시댁 거실에 앉아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와 제 뒷덜미에 대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거지 집안 며느리라 그런지 전 부치는 꼴 좀 봐라. 손이 그 모양이니까 음식에서도 시장통 냄새가 나지. 야, 너희 집에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나 있니? 우리 집이니까 이런 귀한 재료 써서 제사 지내는 줄 알아. 기름 냄새에 어지러운 와중에도 그 거지 집안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임신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너 이번에 아들 못 낳으면 우리 집안 조상님 뵐 면목 없는 줄 알아라. 어디서 딸이라도 낳아봐. 아주 그날로 보따리 쌀 준비해. 시어머니는 온갖 해괴한 민간요법을 강요하셨고 결국 제가 예쁜 딸 민지를 낳았을 때 병원 근처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혼자 미역국을 넘기며 눈물을 쏟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딸이면 뭐하러 가냐? 돈 아깝게 조리원은 무슨. 분식집 딸이 몸은 아주 귀부인이네. 얼른 나와서 집안일이나 해. 민지의 첫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가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오셔서는 큰 소리로 떠드셨죠. 아이고, 아들이었으면 내가 금반지라도 한 돈 해줬을 텐데 딸내미 돌잔치에 무슨 금이냐? 그냥 밥이나 먹고 가자. 며느리 친정이 분식집이라 그런지 음식 수준도 참 저렴하네. 호호.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친정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지가 5살이 되던 해 친척 모임에서는 민지에게 직접 상처를 주기도 하셨죠. 민지야, 너는 엄마 닮으면 안 된다. 공부 못하면 내 엄마처럼 시장에서 떡볶이나 팔아야 해. 거지 집안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도 벌써부터 영리한 구석이 없구나. 그날 밤 민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거지야? 할머니가 나보고 거지 피가 흐른대. 아이의 눈망울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그리고 10년 전 제 평생의 한이 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였습니다. 슬픔에 잠겨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조문은커녕 인상을 쓰며 들어오셨습니다. 야, 여기 시장통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와? 아이고, 냄새나서 못 있겠다.
대충 끝내고 빨리 집에 가자. 분식집에서 뭐 남긴 것도 없을 텐데 장례식 비용은 네가 내는 거 아니지? 우리 진우 돈 쓰게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심지어 조문객들 앞에서 분식집 장사가 오죽했겠어. 남긴 재산도 없을 텐데 조의금이나 좀 많이들 내고 가요라며 비아냥거리셨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제 진심을 주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시어머니가 모르는 커다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분식집만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볶이를 팔아번 돈으로 강남의 허름한 건물 2채를 아주 헐값에 사두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그 건물을 지키며 40년 넘게 임대 수입을 모으셨죠.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저를 병실로 불러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죠. 수진아, 이건 내 거다. 내 시어머니 성격에 이거 알면 너 들볶고 내 아들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고 난리 칠게 뻔해. 절대 시댁에 알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꼭 쥐고 있다가 정말 네가 힘들 때,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 그때 써라. 아버지가 물려주신 강남의 4층 건물, 그리고 또 한 채의 건물을 매각해받은 현금 12억 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32평형 아파트는 남편의 월급으로 산 게 아니라 바로 그 12억 원 중 일부로 산 제 명의의 집입니다. 남편 진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하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워하던 남편은 저와 비밀 서약을 했죠. 여보,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거 우리 엄마한테는 죽어도 비밀로 하자. 엄마 알면 이 집 담보 잡아서 형 사업 자금 대달라고 난리 치실 뿐이야. 내가 미안해. 당신 명의로 해두는 거 내가 당연히 찬성해. 그래서 15년 동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지 집안이라고 부를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죠. 이 집이 누구 집인데? 그 분식집 딸이 당신보다 수십 배는 부자라는 걸 알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둠 속에서 안방 쪽을 바라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꿈속에서도 큰아들의 사업 성공과 둘째 아들의 집 명의를 뺏을 생각만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어쩌죠? 당신이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덮고 자는 이 이불도 심지어 당신이 무시하는 이 며느리의 자비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어머니는 다시 기세등등하게 저를 부려먹으려 들겠지요. 하지만 이제 15년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이막이, 아니,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잠을 설쳤는데도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들려온 건 주방에서 그릇을 쨍그랑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죠.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하는데 거실 소파의 대자로 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오셨습니다. 야, 너는 아침부터 된장 냄새를 이렇게 풍기니? 된장도 어디 시장통에서 싸구려로 사왔나 보다. 냄새가 아주 고약해. 어머님, 이거 유기농 콩으로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드셔보시면 다를 거예요.
비싸면 뭐하냐? 내 손끝이 분식집 손끝인데. 내 친정 음식 솜씨가 다 그렇지 뭐. 된장찌개 맛이 왜 이리 싱거워? 꼭 분식집 서비스 국물 맛이네. 우리 큰애네 집은 말이다. 명인이 만든 된장만 먹어서 국물부터가 깊은 맛이 나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입 떠먹더니 바로 퇴하고 뱉어내셨습니다. 15년 동안 늘 그랬듯 제 정성은 늘 분식집이라는 꼬리표에 막혀 비웃음거리가 되곤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찌개를 다시 끓이고 밥을 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저 감정 낭비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집안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에 걸린 제 옷들을 거실로 다 끄집어내더니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야, 이 옷들 다 뭐야? 이런 촌스러운 옷들 때문에 내 명품 옷 걸 자리가 없잖아. 이거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거실 커튼, 이거 색깔이 왜 이래? 꼭 시장 바닥 천대기 같네. 당장 바꿔라. 돈도 없으면서 집구석은 왜 이렇게 꾸며놨어? 다 내 아들 진우가 벌어다 준 돈인데 네가 아주 신이 나서 썼구나. 시어머니가 가리킨 그 커튼, 사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직구로 들여온 아주 고가의 실크 커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시면 뒤로 넘어갈 가격이었지만 저는 그저 어머님, 제 취향이니까 그냥 두세요라고 짧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폭발은 저녁에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터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들듯 말씀하셨죠. 민지야, 너 잘 왔다. 너 오늘 중으로 짐 싸서 학교 기숙사 신청해라. 내가 오늘부터 내 방을 써야겠다.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짐이 좀 많아야지. 너는 젊으니까 좁은 기숙사에서도 잘 지낼 수 있잖아. 민지는 가방을 맨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라 밤새서 공부해야 해요. 기숙사 지금 신청해도 자리 없고요. 뭐가 자리가 없어? 네가 사정하면 다 해주는 거지. 그리고 할머니가 방 하나 쓰겠다는데 손녀라는 게 어디서 토를 달아?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너도 엄마 닮아서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거지 집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걸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민지한테 그만하세요. 기숙사 문제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지는 이 집에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민지 전현이 버릇없는 게 다 네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야.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민지야,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민지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제 앞에 섰죠. 그때 시어머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너 잘 만났다. 내가 방금 진우랑 전화했다. 진우도 내가 여기 사는 거 찬성했어. 그리고 진우가 그러더라. 이 집 명의가 내 거라며? 야, 너 제정신이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와이프 명의로 해놔? 남편 집에 와이프 이름 올라가 있는 거 밖에서 사람들이 알면 내 아들 비웃음거리 된다. 내일 당장 진우 명의로 바꿔라. 아들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진우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는 걸 압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매달리니 대충 얼버무렸겠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분하게 깔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로 짐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 집 명예 절대로 안 바꿉니다. 죽어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셨죠. 그러다 곧 사자우를 내지르며 거실 바닥을 치셨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네가 감히 나를 내쫓아? 시집와서 네가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15년 동안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밥이나 축내고 산 주제에 제가 뭘 해줬는지 어머님은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뭘 알아? 거지 집안 분식집 딸년이 뭘 해줬다고. 너희 집에서 해온 게 이불 하나, 반상기 세트 하나가 전부 아니었냐? 그거 다 내 아들 돈으로 메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부터 저를 괴롭혔던 그 무시와 멸시의 말들이 이제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어머님,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제발 후회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고할게요. 제 면전에서 분식집 딸이니 거지 집안이니 하는 소리 딱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때는 제가 어머님께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도 사라질 겁니다. 정말로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제 서늘한 말투에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처음 보는 제 눈빛에 당황하신 게 분명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다시 허세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라, 지금 나를 협박하니? 네가 뭘 어쩔 건데? 이 집 주인은 내 아들이야. 진우 오면 당장 너 이혼시키고 내쫓으라고 할 거다. 이 천한 년이 어디서?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기웃거리고 남편을 들볶아 제 명의를 뺏으려 할수록 저는 제가 가진 그 거대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 들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힘들 때,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 그때 써라. 어머님, 이제 곧 그 서류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의 민낯과 당신이 무시하던 이 며느리의 진짜 힘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저는 꺼진 거실 등을 뒤로하고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달래줘야 했으니까요. 우리 민지를 건드린 데가 시어머니는 아주 비싼 값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방을 차지한 채 사사건건 저와 민지를 괴롭혔고 저는 최대한 대꾸를 피하며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욕심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무모했습니다. 사건은 며칠 후 제가 민지와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터졌습니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웬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더군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는 저희 모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204호 거주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제가 집주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반가운 기색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땡땡공 인중개사 대표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집 매물 문의 주셔서 현장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아까 어르신께서 연락 주셔서 아주 급매로 내놓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물이라니요? 급매라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매물이요? 저는 이 집을 판다고 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업자도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라? 아까 분명히 이 집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며느리가 집 명의를 도용해서 갖고 있는 거라며 아들 명의로 새 집을 사서 이사 가야 하니 오늘 당장이라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르신께서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당연히 합의가 된 줄 알고 옆에 있던 민지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부동산 업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이 집은 제 명의이고 팔 생각 전혀 없으니 그냥 돌아가 주세요. 다시는 이런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자를 돌려보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과일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제가 다가가 TV를 확 꺼버리자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니, 인연이 미쳤나? 왜 잘 보고 있는 TV를 꺼? 어머님, 지금 밖에서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부동산 사람 만났어요. 어머님이 집 내놓으셨다면서요? 명예 도용이니 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왜? 이 집 팔아서 더 좋은 강남 아파트로 가야지. 내 아들 진우 명의로 번듯하게 새 집 사서 이사 갈 거다. 내가 알아보니까 이 집값도 꽤 올랐더라. 이거 팔고 진우 모아둔 돈 좀 합치면 강남 전세라도 얻겠어. 어머님, 이 집 제 명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님이 팔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과일 조각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명예?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이름이 뭐가 중요해? 진우랑 이미 얘기 다 끝났다. 진우가 그러더라고. 네가 고집 피우면 자기가 잘 설득해서 명예 바꾸게 하겠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남편 이기는 아내 없다더라. 진우가 원하면 당연히 바꿔줘야지. 안 그래?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큰 집을 내 이름으로 갖고 있어.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우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와 아버지가 지켜온 이 집을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명의를 바꾸겠다고요?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색 가죽 가방을 꺼냈죠.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가방 안에는 제가 가진 진짜 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시하던 분식집 딸의 진짜 성적표를 말이죠. 첫 번째 서류,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4층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38억 원. 대출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매달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임대료가 제 별도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었죠. 두 번째 서류, 10년 전 아버지가 남겨주신 또 다른 건물을 매각한 대금 12억 원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그중 일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제 비상금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10년 동안 건물 월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통장 내역입니다. 남편 진우의 월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기에 제가 모은 월세 수익은 원금만 약 14억 원, 이자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죠. 저는 그 숫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서 당신의 구박을 참아온 줄 아시겠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님, 당신은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어요. 제 입술 사이로 서늘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딸 민지의 방을 뺏으려 하고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집을 제멋대로 팔아치우려 한 그 대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제는 보여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안방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가서 사모님 소리 들을 꿈에 부풀어 있겠죠. 큰아들 진호 아주버님에게도 전화해서 내가 진우 집 팔아서 강남으로 갈 거니까 네가 좋은 집 좀 알아봐라 하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쳐놓은 그 유치한 계략이 제 발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제가 가진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재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아주 신이 난 모양이더군요. 응, 진수가. 내 말 좀 들어봐라. 그 독한 년이 진명에 안 준다고 버티더니 진우가 한마디 하니까 금방 꼬리 내리게 생겼어. 이제 곧 강남으로 이사 가니까 너도 구경하러 와라. 호호.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껏 웃어두세요.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좀 들어와.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어떤 대답을 할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계략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마저 저를 배신했다면 제 계획은 훨씬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졌고 제 서재의 스탠드 불빛만이 제 결연한 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를 찔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날 밤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진우를 보며 저는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안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목을 껴안고는 엉엉 우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셨죠. 어이구, 내 새끼. 진우야, 너 없는 동안 이 애미가 무슨 취급을 당했는지. 아니, 저 독한 년이 나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내 집을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나를 문간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더구나. 내 서러워서 못 살겠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거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울고 계셔? 나중에 얘기해. 일단 씻고 나와.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고
거실 소파로 끌고 가 앉히셨죠. 결국 우리 세 사람은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거실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갈 데가 없으셔서 우리 집으로 오신 거잖아. 큰형네는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데 우리가 좀 모시면 안 돼? 당신 원래 성격 좋잖아. 그냥 잠깐만 모시자, 응? 남편의 입에서 나온 잠깐이라는 말. 그 무책임한 단어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잠깐? 여보, 그 잠깐이 정확히 언제까지인데? 어머님은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말씀하셨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라고. 그리고 민지 방까지 뺏어서 옷방으로 쓰시겠대.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소리를 지르셨죠. 야,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네가 감히 시어머니 모시는 걸로 조건을 걸어? 진우야, 너도 내 말 잘 들어라.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면 집안 단속은 제대로 해야지.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눈을 부라리는데. 너는 보고만 있을 거니? 그리고 너 아까 명예 얘기도 했다며? 이 집 당장 내 이름으로 바꿔. 남편 집에 와이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말이 돼? 밖에서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다.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제 심장을 도려내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사실 집 명의라는 게 부부 사이에 누구 이름이면 어때? 엄마 마음이 저렇게 불안하시다는데 일단 내 명의로 바꿔드리고 안심시켜드리는 건 어떨까? 어차피 우리 같이 살 건데 이름이 뭐가 중요해. 순간 머릿속이 딩하고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자존심인 이 집을 두고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묻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15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잊었어? 당신이 출장 가 있는 동안 나한테 거지 집안 분식집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를 모욕한 건 민지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에 한 번 안 오시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냄새 난다고 조문객들 앞에서 띄워주셨던 거. 당신도 다 옆에서 봤잖아. 제 절규의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진짜. 언제적 얘기를 또 꺼내는 거야? 노인네가 성격이 좀 거칠어서 그런 거지. 속은 안 그렇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10년 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당신만 손해야. 이제 좀 잊고 어른 대접 좀 해드려라. 응? 명예 바꾸는 것도 그래. 당신이 양보 좀 해줘. 속은 안 그렇다고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부모님을 거지 취급하고 제 딸에게 상처를 준 그 모든 행동이 그저 거친 성격 때문이라고요?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정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가장 편한 길인 아내의 희생을 선택한 것이었죠. 민지한테도 물어봐. 할머니가 민지한테 엄마 닮아서 싸가지 없다고 했어. 당신 딸이 그런 소리를 듣는데도 당신은 엄마 편만 들 거야? 엄마가 입이 좀 거칠어서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나 출장 다녀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구석에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자라도 된 듯 저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셨죠. 맞지? 내 아들은 내 편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는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야.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해라. 명의 안 바꾸면 내가 진우시켜서
너 당장 이혼시키고 내쫓을 줄 알아. 그날 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지켰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안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야, 자냐? 내일부터 아침 7시에 밥 차려.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리고 명예 문제, 진우랑 얘기 잘해서 빨리 처리해. 너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내 말 들어야 할 거다, 알겠니? 저는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아주 깊게, 아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밤 11시예요.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들어가 주무세요. 그리고 명의는 절대 안 바꿉니다. 죽어도요. 이게 끝까지 말대답이야? 시어머니한테? 너 진짜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환장했구나.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일주일 드린다고 했죠? 그 약속 유효하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일주일 뒤에는 어머님이 어디서 주무시게 될지 저도 장담 못하겠네요. 시어머니가 뭐? 네가 나를 쫓아내. 내 아들 집에서? 라며 악을 써댔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시끄러워. 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 방관자 노릇만 하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편은 저 자신과 제 딸 민지밖에 없다는 것을요. 남편의 배신은 아팠지만 덕분에 저는 더 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통속이 되어 저를 옥죄려 한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패를 동원해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올릴 겁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고 가족회의를 소집하겠다고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모으세요. 그 자리가 바로 당신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요. 저는 서랍 속에서 변호사 친구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 쥐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뜨거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남편의 배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거실에서 잠을 자거나 늦게 귀가했고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기세등등하게 저를 부려먹으려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는 기술이었죠.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어디론가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놓고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수다를 떠셨죠. 어머, 진수가. 그래, 나다. 말도 마라. 내가 오죽하면 그 집을 나와서 여기까지 왔겠니? 그런데 이 며느리라는 년이 말이다. 시어머니가 왔는데 밥상을 차려주기는커녕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니? 세상에 이 아파트 명의가 자기 거라고 아주 기고만장해. 진우는 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울기만 한다. 애미 가슴이 찢어진다, 정말. 진우의 누나이자 제 시누이인 진숙 형님에게 전화를 거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제가 시어머니를 때릴 뻔했다느니 밥에 침을 뱉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친척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일요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친척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누이 진숙 형님과 강남에서 사업한다는 큰아주버님 진호 씨 부부까지 그야말로 시댁 식구들이 총동원된 것이었죠. 옳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숙 형님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가련한 여주인공 흉내를 내고 계셨죠. 아이고, 진수가. 너 왔니? 내가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며느리가 나보고 거지 집안 시어머니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다고. 엄마, 울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옳게, 이리 와서 앉아봐. 오늘 끝장을 좀 보자.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차분하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진우는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고 큰아주버님 진호 씨는 거만하게 소파 상석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래요, 다들 오셨네요. 하실 말씀들 있으면 해보세요. 제 태도가 너무나 담담하자 진숙 형님이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옳게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친정이 근본 없는 분식집이라 해도 배울 건 배워야지. 시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서 오셨으면 두 발 벗고 나서서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나가라고? 그리고 이 집 명의가 옳게 거라며? 그거 진우가 결혼해서 고생해서 산 집인데 어떻게 와이프 이름을 올려놔? 당장 진우 명의로 돌려놔. 언니, 이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어요. 진우 씨도 동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가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큰아주버님 진호 씨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재수 씨,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가 연세가 몇인데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그래. 우리 집안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형이 사업하느라 바빠서 엄마를 못 모시는 거 재수 씨도 알잖아. 대신 내가 매달 용돈 좀 보태줄 테니까 제발 좋게 좋게 가자고. 명예 문제도 그래. 남자가 집주인이어야 기가 사는 법이야. 진욱이 좀 살려주자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용돈요? 강남에서 사업한다는 분이 15년 동안 시어머니 빚 갚아줄 때는 입 싹 닫고 계시더니 이제 와서 동생 집에 어머니를 떠맡기며 생색을 내는 꼴이라니. 저는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할 말 없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형님이랑 누나 말 들어주면 안 돼?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 한 번만 양보해줘. 분명히 그거 나중에 다시 당신 주면 되잖아. 남편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힘을 얻은 듯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맞지? 내 아들도 원하잖아. 이 독한 년아, 네가 아무리 버텨봐야 소용없어. 일가 친척들이 다 증인이다. 그리고 나 여기 사는 동안 생활비도 네가 대라. 내가 무슨 돈이 있니? 경매당에서 빈털터리로 온 사람인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진숙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당연하지. 시어머니 생활비 되는 게 며느리 숙명이야. 옳게 돈 없으면 친정이라도 손 벌려. 그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아서 번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명예 변경 서류는 이번 주 내로 준비해. 안 그러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 동생, 너 이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당장 이혼해. 이혼이라. 제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겁을 먹고 울며 불며 매달릴 줄 아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 뱉어내봐. 당신들이 나한테 던진 그 모든 오물들이 어떻게 당신들에게 돌아가는지 보여줄 테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어머님. 제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저도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항복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그래, 잘 생각했다. 역시 사람은 좀 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여주세요. 그때 제가 모든 걸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 문제든 학가 문제든 그리고 제가 이 집안에 뭘 해줬는지까지 전부 다요. 그 전까지는 어머님도 조용히 계세요. 제 인내심을 더 시험하시면 다음 주에 보게 될 서류들이 아주 가혹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 서늘한 말투와 기세에 기세등등하던 진숙 형님도 거만하던 진호 씨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끝까지 기분 나쁘게 뭘 보여준다는 거야? 라며 구시렁거렸지만 더 이상 큰 소리는 내지 못했죠. 식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여보, 고마워. 잘 생각했어라며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죠. 3년 전 시어머니의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그 선명한 기록. 그리고 5년 동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받은 용돈을 고스란히 큰아들 진호 씨에게 송금했던 그 파렴치한 내역들. 어머님,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도리와 효도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었는지 다음 주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야.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프린트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짓밟혔던 제 자존심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소중한 유산들이 이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이 거실은 더 이상 제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가해자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은 정막 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방을 정리하고 서재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문고리를 몇 번 흔들며 여보, 화났어? 우리 대화 좀 하자니까? 라고 소리를 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남편의 변명 따위가 아니라 다음 주 일요일 그들의 가식적인 얼굴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책상 스탠드를 켜고 깊숙한 서랍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가죽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해 눈시울이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돈으로 호의호식하길 바라신 게 아니라 누군가 제 자존심을 짓밟을 때 당당히 맞설 방패가 되길 바라셨으니까요. 저는 먼저 제가 가진 자산들을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해 내려갔습니다. 하나씩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제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첫째, 강남구 논현동 4층 상가 건물 현재 시세 약 38억 원. 대출제로 매달 들어오는 월세 1,200만 원. 둘째, 현재 거주 중인 32평형 아파트 10년 전 12억 원에 매입. 현재 시세 18억 원. 대출 없는 본인 명의. 셋째, 별도 통장 잔고 월세 수입과 기존 건물 매각 대금 잔여분을 합쳐 약 8억 원.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보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이 아들의 피땀 흘린 결과물이라 믿으며 저를 식충이 취급하셨지만 사실 이 집의 기둥부터 천장까지 제 아버지가 사주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던 남편의 연봉 8천만 원? 제가 가만히 앉아받는 월세 수입보다 적은 금액이었죠. 저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이다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3년 전의 기록이었죠. 당시 큰아주버님 진호 씨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보증을 세웠고 결국 3억 원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빌라에 빨간 딱지가 붙기 직전 남편 진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엄마 저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당신 통장에 있는 돈, 그건 장인어른 유산이라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번 한 번만 빌려주면 내가 평생 당신 말 잘 들을게. 평생 당신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응? 그때 저는 남편의 눈물을 믿었습니다. 15년 구박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기에 월세 통장에서 선뜻 3억 원을 빼서 건넸죠.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 돈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알면 자존심 상해하실 테니 남편 당신이 어디서 대출을 받든 해서 갚은 걸로 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당시의 송금 내역서와 남편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채무가 상환되었다는 확인서까지 전부 출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3억 원을 효자 아들 진우가 어디선가 구해온 돈이라 믿고 그 돈으로 자기 목숨을 구했다며 큰아들보다 진우를 더 끼고 도셨죠. 그 돈의 진짜 주인이 거지 집안 분식집 딸이라는 걸 아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이어지는 작업은 시어머니의 파렴치한 돈 세탁 현장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매달 드린 용돈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엄마 혼자 사시는데 100만 원은 드려야지라고 했고 저도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보한 내역은 충격적이었죠. 시어머니는 매달 25일 남편에게 100만 원을 받으면 약속이라도 한 듯 다음 날 26일에 90만 원 혹은 100만 원 전액을 큰아주버님 진호 씨의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6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큰아들이 걱정되셨으면 큰아들 집으로 가셨어야죠. 왜 돈은 여기서 받고 수발은 저한테 들게 하시나요?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시어머니의 통장 사본과 송금 내역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은 녹취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아유, 사장님, 이거 우리 아들 집이에요. 며느리라는 년이 영악해서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도용해 놓은 거라니까. 내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사람 좀 빨리 붙여줘요. 아들 몰래 서프라이즈로 강남 아파트 사주려니까 비밀로 해주시고요. 명예 도용이라니 사기꾼이라는 말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이 녹취 파일을 CD에 굽고 핸드폰에도 고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두툼한 봉투에 넣고 가족회의 자료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좀 들어가도 돼? 당신 아까부터 거기서 뭐해? 나 배고파. 저녁은 안 먹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보다는 귀찮은 일을 대충 넘기고 싶다는 비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 당신 어머니가 차려달라며. 당신 효자잖아. 가서 당신 어머니한테 차려달라고 해. 아, 당신 왜 그래? 엄마 지금 안방에서 누워 계셔. 아까 형님이랑 누나한테 시달려서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단 말이야. 당신이 좀 이해하고 밥 좀 차려주면 안 돼? 국 하나만 끓이면 되잖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3년 전에 나한테 무릎 꿇고 했던 말 기억나? 평생 내 말 듣겠다고, 평생 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던 거. 남편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기억나지.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 엄마가 저러고 계신데.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겠지. 좋아. 다음 주 일요일까지 딱 기다려. 그때 내가 내 어머니, 내 형님, 내 누나까지 다 모아놓고 아주 재미있는 거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나한테 밥 차려라, 뭐 해라 시키지 마. 안 그러면 일요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당장 다 내쫓아버릴 테니까. 제 서늘한 경고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보여준 적 없는 이 단호한 모습에 질린 모양이었죠. 저는 다시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아빠가 힘들게 번 돈, 나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써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밤은 깊어갔지만 제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시어머니에게는 승리의 꿈을 꾸는 시간이겠지만 저에게는 적의 목전까지 칼날을 겨누는 치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 이 집 거실은 15년의 한이 풀리는 비의 축제 현장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일요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죠. 거실 한복판에는 시어머니를 필두로 큰아주버님 진호 씨 부부 그리고 시누이 진숙 형님까지 나란히 앉아 저를 심판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그들 옆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넥타이만 만져대고 있었고요. 저는 안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옳게 왔어?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했지? 자, 명예 변경 서류는 준비해 왔겠지? 진숙 형님이 먼저 팔짱을 끼며 고압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취한 듯 턱을 치켜들며 한마디 거드셨죠. 그래, 수진아. 잘 생각했다. 이제라도 내 분수를 알고 행동해야지. 명의만 진우 앞으로 돌려놓으면 내 너를 더는 구박하지 않으마. 오늘 명예 넘기고 나 모시는 거 확실히 하면 우리 가족 다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어. 안 그러냐, 진우야? 그럼요, 어머니. 재수 씨가 오늘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서 서류 좀 봅시다. 큰아주버님 진호 씨가 거만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에서 가장 먼저 녹취록이 담긴 USB와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명예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다들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이게 뭐야? 서류는 안 내놓고 웬 녹음기야?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이거 우리 아들 집이에요. 며느리라는 년이 영악해서 자기 이름으로 명예에 도용해 놓은 거라니까 빨리 팔아서 정리해야 해요. 거실에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진숙 형님과 진호 아주버님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명예 도용이라도 했나요? 제가 사기꾼인가요? 이 집주인인 저도 모르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명예 도용 운운하며 제 자존심을 짓밟으신 이유가 대체 뭐죠? 그건 내가 빨리 집을 팔아서 너희 강남으로 이사시켜 주려고. 시어머니가 더듬거리자 저는 바로 두 번째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이 집 소유자 이름 똑똑히 보세요. 김수진. 제 이름입니다. 이 집은 10년 전 남편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제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산 제 집입니다. 명의 도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 집이었다고요. 진호 씨가 급히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하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진우야, 너 정말 내 돈 안 들어갔어? 남편 진우가 고개를 푹 숙이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마라. 분식집 딸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큰 집을 사. 진우가 내 명의로 빌려준 거겠지. 어머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렇게 비웃던 거지 집안 분식집 딸의 진짜 민낯을 보여드리죠.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서류를 연달아 펼쳐 놓았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4층 건물. 현재 시세 38억 원. 대출 전혀 없음. 매달 임대료로 1,2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숨겨온 제 진짜 재산입니다. 어머님이 15년 동안 분식집 냄새난다. 거지 집안 피는 못 속인다고 저와 제 딸 민지를 모욕하실 때 저는 어머님이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을 매달 벌고 있었어요. 38억? 월세가 1,200? 진숙 형님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진호 아주버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지다 못해 파래졌습니다. 평소 재력가인 척 거드름을 피우던 그들의 자존심이 제 발밑에서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시죠? 3년 전에 아주버님 사업 보증 잘못 써서 빚 3억 생겼을 때요. 그때 사채업자들이 어머님 집 대문발로 차고 난리 났을 때 그 3억 누가 갚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아들 진우가 효자라서 어디서 돈을 구해와서. 아니요. 진우 씨는 돈 없었어요. 그 3억 제가 제 월세 통장에서 뺏어 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 통장에서 남편 계좌로 3억이 나간 날짜, 그리고 남편 계좌에서 바로 어머님 채권자에게 송금된 날짜. 정확히 일치하죠? 제가 어머님 살려드린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그 분식집 딸이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이제는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에 영혼이 나간 표정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너도 할 말 없지? 내가 준 3억으로 네가 생색내고 효자 노릇하는 거 나 3년 동안 참아줬어. 그런데 너는 이번에도 내 엄마 편들면서 나한테 명예 바꾸라고 했지? 내 비겁함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한 명씩 노려봤습니다. 자, 이제 누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명의를 바꿔야 할 사람은 누구죠? 형님, 아주버님. 아까 저한테 시어머니 안 모신다고 근본 없는 년이라 하셨죠? 그럼 이제 38억 건물주인 저 대신 강남에서 잘 나가신다는 아주버님이 어머니 모시면 되겠네요. 안 그런가요? 진호 아주버님은 제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고 진숙 형님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제 친정을 비웃으며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벙긋거릴 뿐
어떤 말도 내뱉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침묵이 느껴지시나요? 15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단 한 번의 폭로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저지른 또 다른 파렴치한 짓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저는 품속에서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잠깐만요. 아직 한 장 더 남았거든요. 이것까지 보셔야 오늘 회의가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서요. 제 말에 진호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지난 5년간 저 몰래 해온 돈 세탁의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가짜 평화는 완전히 종말을 고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안은 그야말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적이라기보다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에 가까웠죠. 제가 내놓은 38억 건물 등기부등본과 3억 원 송금 내역서 앞에서 저를 몰아세우던 시댁 식구들의 기세는 이미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숨겨둔 가장 추악하고도 비겁한 진실을 꺼낼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마지막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난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죠. 형광펜으로 칠해진 빨간 줄들이 시어머니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아까 저보고 시어머니 생활비 안 드린다고 근본 없는 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 좀 보시겠어요? 어머님이 지난 5년 동안 제 남편 진우한테 매달 받은 용돈이 얼마인지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손을 뻗어 서류를 가리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신우이 진숙 형님의 코앞에 들이밀었죠. 보세요. 매달 25일이면 남편 진우가 꼬박꼬박 1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5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26일 날짜 보세요. 받는 사람 이진호. 바로 큰아주버님 계좌예요. 6천만 원 중에 5,800만 원이 아주버님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갔네요. 순간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내 돈이 왜 형한테 가?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죠.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내가 매달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걱정돼서 기름값 아끼고 점심값 아껴서 보낸 돈이야. 내가 힘들게 들인 돈을 어떻게 형한테 다 보낼 수가 있어? 형은 강남에서 사업하고 잘 나간다며 엄마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그 대단한 아들한테 왜 내 돈을 갖다 바치냐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입술을 달들 떨 뿐이었죠. 남편은 이제 큰아주버님 진호 씨를 향해 사자후를 내질렀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내 돈 받아서 형 주는 거 알고 있었냐고. 진호 아주버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긍정이자 답이었죠. 옆에 있던 진숙 형님도 당황한 듯 어버버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오빠가 사업이 좀 힘들었다니까 엄마가 도와준 모양이지. 야, 진우 너 너무한다?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형제끼리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소리를 질러. 형제끼리 도와? 누나,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는 엄마가 끼니라도 거르실까봐 내 비상금까지 털어서 드렸어.
그런데 엄마는 그 돈으로 형네 첫째, 며느리 명품백 사주고 아주버님 사업 자금 대주셨다고, 나한테는 며느리가 돈 안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우리 수진이한테 거지 집안이라고 욕하시면서 뒤로는 내 돈 다 빼돌리셨잖아. 남편의 절규에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비겁했죠. 진우야, 미안하다. 그런데 내 형이 사업이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애미가 어떻게 모른 척하니? 너는 대기업 다녀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좀 여유가 있잖니. 형은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그래서요, 어머님? 그래서 남편 돈 빼돌려서 아주버님 주시고 정작 수발은 저한테 받으시려고 하셨나요? 제 집까지 팔아서 아주버님 강남 아파트 사주시려고 부동산까지 부르셨던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묻자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자식들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한 게 죄지.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깐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응? 저는 무릎을 꿇고 비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바다가 되어 제 마음을 이미 딱딱하게 굳혀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시누이 진숙 형님과 아주버님 진호 씨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자, 상황 정리할게요. 아주버님, 5년 동안 6천만 원 가까이 챙기셨죠? 그 돈이면 어머니 모실 방 하나 내드리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이제 어머니 짐 싸세요.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든 아니면 아까 저한테 이혼하라고 소리치던 형님 댁으로 가시든 두 분이 정하세요. 진숙 형님이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옳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데 엄마를 모셔. 그리고 나는 딸이잖아. 아들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아주버님이 모시겠네요? 3억 빚도 제가 갚아줬고 남편 돈도 다 가져가셨으니 그게 도리죠. 안 그래요? 진호 아주버님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일어섰습니다. 평소에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하며 말하더군요. 아, 나 지금 급한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엄마, 일단 여기 좀 계세요. 오빠 어디가? 같이 가. 진숙 형님도 잽싸게 가방을 챙겨 아주버님의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저를 심판하겠다던 그 대단한 효자, 효녀들은 불리한 상황이 되자마자 늙은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거실에는 주저앉아 우는 시어머니와 고개를 떨군 남편,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발목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저 자식들 다 필요 없다. 내가 너 무시한 거, 천벌 받을 짓인 거 이제 알았어. 제발 나 여기서 살게 해줘. 응? 내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할게. 나갈 데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15년 전 제 손을 뿌리치며 분식집 딸이라고 비웃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가 용서는 해드릴게요. 3억 원 갚아준 것도 아주버님한테 보낸 그 돈들도 이제 안 받을게요. 어차피 저한테는 그 정도 돈 없어도 그만인 돈이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도는 순간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일이에요. 어머님이 무시하시던 그 분식집 딸의 집에서 당신이 편히 누워 잠드는 꼴, 저는 도저히 못 보겠거든요.
일주일 드릴게요. 짐 챙겨서 나가세요. 아주버님 집으로 가시든 요양원을 가시든 그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수진아, 제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뒤에도 짐 안 빼시면 저는 법대로 처리할 거예요. 제가 가진 돈이 어머님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변호사 고용해서 집행관 부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는 절망한 표정으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등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선택해. 당신 어머니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옆에서 아빠가 물려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며 살 건지. 당신이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 편들거나 비겁하게 굴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야.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이 가정을 지탱해 왔는지 온 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얹혀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 떨어진 듯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큰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15년 동안 저를 지켜준 아버지의 사랑,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의 기한이 지났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공기도,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처음에 오실 때처럼 커다란 캐리어 2개를 거실에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소리를 지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짐은 다 챙기셨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도끼도 무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갈 곳 없는 노인의 불안함과 미안함만이 가득했죠. 그래, 다 챙겼다. 진호가, 큰애가 와서 데려가기로 했어. 그 집 작은 방 하나 비워놨다고 하더구나. 그러시군요. 아주버님 댁이 강남이라 어머님 좋아하시는 백화점도 가깝고 좋겠네요. 거기서는 며느님이 전문직이라 바쁘실 테니 어머님이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사랑받으실 거예요.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분식집 솜씨라고 타박만 안 하시면요. 제 뼈 있는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버님 진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아주버님도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죠. 재수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는 내가 잘 모실게. 그리고 그 3억 원이랑 엄마 용돈 문제는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내가 꼭 갚을게. 아주버님, 돈 갚으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 돈으로 어머니 맛있는 거나 사드리세요. 대신 약속하세요. 어머님이 아주버님 댁에서 또 다른 며느리 괴롭히지 않게 아주버님이 중간 역할 똑바로 하겠다고요. 그거 안 되면 어머님은 정말 갈 데 없으신 거 아시죠? 아주버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수진아, 네 어머님. 15년 동안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너랑 우리 민지 가슴에 대못 박은 거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삶아. 그리고 그 3억.
내 목숨 살려준 거 정말 고마웠다. 내가 사람을 몰라보고 큰 죄를 지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15년의 한도 함께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여보. 남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장인어른 유산으로 우리 엄마 빚 갚아주고 이 집까지 사준 거 알면서도 나는 비겁하게 엄마 등살 뒤로 숨었어. 당신을 지켜줘야 했는데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짐을 지웠네. 나 정말 자격 없는 남편이지?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밉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민지의 아빠였고 15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진우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약속 기억나? 평생 내 말 듣겠다고 했던 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주권은 나한테 있어. 당신 어머니가 또다시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 하거나 당신이 또다시 비겁하게 굴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겠어? 알겠어, 여보. 정말 명심할게. 이제부터는 당신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게. 고마워, 수진아. 나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을 일으켜 세운 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연천에서 홀로 지내시는 저희 친정어머니였죠. 엄마, 나야. 응, 수진이. 엄마,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아이고, 우리 딸. 무슨 부탁? 엄마가 다 들어주지. 무슨 일 있니? 엄마, 이제 연천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 나랑 같이 살자. 응, 남편하고도 다 얘기 끝냈어. 이 집 이제 내 집이잖아. 아빠가 물려주신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왜 우리 엄마를 못 모셔? 이제 눈치 볼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민지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어머니의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니? 시어머니는 어쩌고? 사위는 정말 괜찮대?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정리했어.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주신 그 유산들 정말 멋지게 썼거든. 아빠도 아마 하늘에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내일 당장 짐 싸서 올라와. 내가 모시러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거실 안까지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시어머니의 멸시 속에 눈물로 시작했던 제 결혼 생활은 이제야 비로소 제가 주인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과 유산들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었고 제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준 든든한 뿌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뿌리 위에서 우리 민지를 더 당당하게 키우고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를 최고로 모시며 살아갈 겁니다. 아빠, 지켜보고 계시죠? 저 정말 잘 해냈어요. 이제 우리 가족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저는 거실 통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15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주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무게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 시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이나 직업 혹은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요. 시어머니는 수진 씨를 분식집 딸이라며 멸시했지만 결국 그 멸시의 부메랑은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람쥐리.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이들이 남긴 따뜻한 유산입니다. 수진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사연을 보며 느끼신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